아시겠지만,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장승권입니다. 한국협동조합 학회 회장을 이제 1년 차로 맡고 있는데, 이번 21년도 추계 학술 대회가 온라인으로만 하는 마지막 학술 대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학술 대회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발표자들이 오프라인에서 좀 모이기도 하고 합니다만 주로 온라인 행사 기반으로 삼고 있는 게 벌써 2년째 됐는데요. 저희 학회도 작년 올해 계속해서 이렇게 온라인 행사를 하다 보니까 참가하기도 물론 어려우시지만 서로 인사하고 소통하고 하는 것들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이 마지막 온라인만으로 하는 행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가 인사말로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 바로 오늘 행사 첫 번째 특별 세션의 좌장을 맡아주실 김형미 부회장님, 이제 상지대학교 사회적경제학과 교수님이신데 김형미 부회장께서 좌장으로 행사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 제가 홍보대사처럼 계속 말씀드리고 다니는 거 또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협동조합 세계대회 ICA 글로벌 리서치 컨퍼런스가 11월 28일부터 29, 30일까지 3일간 법률 포럼과 함께 두 개가 동시에 학술대회 법률 포럼이 사전 행사로 열리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본 대회 ICA 컨그레스는 12월 1일부터 2일, 3일간에 걸쳐서 열리게 됩니다. 모두 서울 워커힐에서 열리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번 행사의 중요성이나 의미 이런 것들 제가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학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만 한 말씀 드리면은 지금 한국협동조합 학회가 이번 행사에 주요한 스폰서라고 할까요? 협력자, 후원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물적으로 지원을 해서라기보다는 인적으로 저를 포함한 많은 회원들이 조직위원회에서 작년서부터 참여하고 있었고 또 현재 계획으로는 학술 행사에 저희 학회원이 대부분 한국 발표자들이 한 20명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반 이상이 거의 3분의 2 정도가 학회 회원들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콩그레스 본 대회에서도 발표를 하시거나 패널리스트로 참가하시거나 또 뒤에서 코디네이터로 활동을 하시거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시거나 하는 굉장히 다양한 역할들을 저희 학회 회원들이 맡아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행사가 다 잘 되도록 노력을 했고 또 잘 돼야지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 얘기인데 아직 아마 이런저런 사연 이유 때문에 등록을 못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꼭 좀 본인도 등록을 해주시고요. 또 아시는 것처럼 청년활동가들, 연구자들은 학술대회에만 참가한다면은 등록비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학부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고요. 통역도, 동시통역도 제공이 되니까 그리고 대학원 학생들이라면 더 의미 있는 기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꼭 주변에 있는 다른 교수님들에게도 전해주시고 권해주시고 학생들에게도 참여를 독려해 주시고 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장 현장에서 많은 학습이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또 드립니다. 저는 또 끝날 때 한 번 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제 김영미 부회장께서 좌장으로서 오늘의 특별 세션 발표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김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저는 빠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장승권 회장님. 예, 저희 이제 특히 올해 아마도 한국의 이제 협동조합 연구자들 그리고 실천가나 정책 입안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저희가 이제 12월에 ICA 서울대회인데요. 이제 잘 소개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소개를 받았습니다만 오늘의 이제 특별 심포지움에 이제 좀 좌장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상지대학교 사회적 경제학과 작년부터 이제 부임을 해서 대학에서 실제로 어떤 체계를 갖고 있는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과 관련한 그런 이제 교육을 진행을 하면서 거의 날마다 너무 당황스럽고 좀 새로운 경험들을 하고 있는데 아마 오늘 이제 농협과 그리고 소상공인 그리고 이제 의료사협에서 이 협동조합 교육과 관련한 이런 발표들과 저희들의 토론을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본격적으로 협동조합 교육과 관련해서 저희가 디딤돌을 놓는 그런 이제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2분이 접속해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 심포지움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좀 여기에 같이 집중하자는 의미에서 다 같이 좀 크게 소리는 안 들리겠지만 박수를 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그 특별 심포지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조금 안내를 드리고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 당연히 다 그러고 계시겠지만 이왕이면 간간히 화면을 끄고 계신 분들도 좀 간간히 화면을 켜주시면 발표하는 분들, 토론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거의 다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아무도 화면에 사람의 얼굴이 비치지 않는 곳에서 이야기를 하는 그 뭔가 안타깝고 허망한 이런 느낌 그런 걸 우리 되도록이면 좀 덜 느끼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다들 아마 음소거 하고 계실 것이고 발표와 토론을 맡으신 분들이 자기 순서가 됐을 때 바로 이제 해제하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사실 이제 발표하시는 내용이 굉장히 풍부하게 많은데요. 너무 아쉽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발표를 15분으로 이렇게 좀 그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5분에 맞게 이제 발표를 해 주시는데 제가 채팅창으로 5분 전에는 5분 전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의식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 토론자가 미리 패널이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그 발표 도중이더라도 그 채팅방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그 질문을 나중에 이제 저희가 충분히 플로어는 아니지만 온라인상의 플로어에서 저희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최대한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오늘의 이 특별 심포지움의 발표를 맡은 분들이 아마 준비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는 남기포 농협대학교의 교수님께서 그 농업협동조합에 있어서의 이제 협동조합 교육과 관련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농협대학교에서 협동조합론을 담당하고 있는 남기포 교수입니다. 저는 농협의 교육 현황과 현재 과제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시간이 15분 정도 돼서 교육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에 자료를 보시도록 하고요. 전체적인 흐름과 그 체계, 교육 체계를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뭐 이렇습니다. 협동조합에서 교육의 중요성은 뭐 여러분 모두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제 우리 농협도 협동조합에 대해서 교육을 강조해 왔습니다. 첫째 이제 우리 농협에서 교육을 강조한 이유는 우리 농협의 어떤 태생이 농업인들의 어떤 조합원들의 어떤 자발적인 어떤 그런 동기에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어떤 경제적 필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정부 정책의 추진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협동조합에 대한 일반적인 어떤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이제 중심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농협이란 조직이 워낙 방대해서 처음에는 주로 이제 1960년대는 군조합, 그 당시에는 이제 군조합이 있었습니다. 60년대는 이제 마을조합이죠. 이동조합이라고 합니다. 이동조합과 군조합과 중앙에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 마을조합은 일반적인 어떤 농업인 대상이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그 당시에는 조직적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어떤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운동가라고 할 수 있는 군조합과 이제 중앙의 임직원 대상의 이런 교육이 있었고요. 그다음 1970년대는 실질적인 조합원들과 이제 접촉이 많은 임직원 어떤 직원들, 농협의 어떤 직원들 중심으로 본격적인 어떤 그 조합원에 대한 어떤 교육은 1980년대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적 체계가 어느 정도 안비되고 특히 이제 1980년대에 이게 강조된 이유는 그 당시 이제 농업이 일부 개방되면서 시장과 경쟁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조합원과 어떤 밀착화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장목반이라든지 이런 조직들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조합원과의 유대 강화를 위해서 협동조합의 정체성 교육이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1990년대는 이제 본격적인 우리나라 농업 시장이 개방됐습니다. 그래서 WTO가 대표적이죠. 이러면서 이제 좀 더 어떤 그 협동조합의 내용보다는 어떤 그 상품에 대한 교육, 또 유통에 대한 교육, 이런 어떤 기술적이고 기능적인 교육이 이제 중점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 이러한 어떤 그 글로벌화에 맞아서 어떤 임직원에 대한 어떤 전문성 이런 부분이 강화됐고요. 2010년대 이후 저희가 이제 2000년에 이제 3개 농협 중앙회 합병을 하고 2010년에 이제 신경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 구조 개편에 있어서 농협의 어떤 정체성 문제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어떤 문제로 이제 등장하면서 다시 농업의 정체성 교육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전임 회장님은 우리 그 중앙교육을 농협 이념 교육을 하고 명칭을 아예 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체성 교육이 2000년대 이후, 특히 2010년대 이후에 다시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교육에 이제 상당한 시설을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특징적인 어떤 교육 기관이 바로 이제 농협대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농협대학은 1962년에 설립됐는데요. 이때부터 우리 농협의 정예 지도 인력을 육성하는 기관으로 성장해왔고 초창기에는 여기에 연대사에서 알 수 있듯이 중앙의 중심의 어떤 인력을 양성해왔고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이제 회원조합, 우리 이제 지역 농협이죠. 농협의 인력을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대충 이제 우리 농협의 교육 발달사는 이렇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농협에 관련된 교육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농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협동조합 조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도 오래되기 때문에 이런 법규라든지 이런 거는 참 체계적으로 정비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CA 협동조합 원칙에 따라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이런 교육적 요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 지원 사업 규정, 그리고 농업 교육 규정,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 규정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제 갖춰져 있습니다. 뭐 협동조합 원칙이나 이런 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 원칙을 보면 교육, 훈련, 정보 제공 이렇게 세 부분 나눕니다. 교육은 이제 우리 이제 조합원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훈련이라는 것은 우리 임직원 어떤 전문성 이런 거 있고, 정보 제공은 일반 대중 여론에 대한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그 농협에도 교육 체계가 잡혀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관련 조항에 보면 134조 이 사업 부분에 교육에 관한 사업이 이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총괄하기 위해서 교육위원회를 회장 직속에 두도록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어떤 수립은 이런 교육위원회 중심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회원조합도 이런 그 중앙의 농업법을 보면 이런 농업, 지역농업, 지역축적, 품목농업 이 관련 조항이 있고요. 제 60조에 보면 반드시 이제 조합원 교육, 지역농업은 조합원에게 협동조합 운영 원칙과
방법에 대해서 교육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런 교육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필요에 따른 영농 교육도 할 수 있도록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농협협동조합에 보시면 교육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 교육 지원 사업은 총 7개의 이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교육 사업이 3번에 이제 3번째 항목의 교육 사업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 사업에는 이렇게 이제 실무 교육, 위탁 교육, 예각 교육 이렇게 이제 이미 규정에 이제 정의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교육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교육 규정에도 이 비슷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교육 지침 수립을 이제 의무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합장은 매년 중앙의 전문의사가 수립한 교육 사업 지침에 따라서 조합 실정에 맞게 자체 교육 사업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합원 교육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직원들도 최근에 이제 농협에서는 승진 시험 제도를 없애고 직원들의 교육 이수 학점 제도를 만들어서 교육의 어떤 질적 양적 의무를 이제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 교육 규정이 보면 상당히 이제 자세하게 교육 구분이라든지 조합원 임직원 규정 그리고 이제 교육원 규정이라고 이렇게 직급별로 이제 모두 이제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협동조합 정체성 교육이 한 5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협동조합 정체성 교육을 각 직급에서 직급으로 승진할 때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제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직원이 입사를 하면 입회를 하면 반드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6급으로 들어오는데 6급에서 이제 4급, 5급으로 승진하면 또 받고 또 4급에서 3급 승진하면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1급까지 될 때는 총 이제 4번 정도 이 정체성 교육을 받도록 의무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농협의 조직 현황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직원 교육 실적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사이버 교육 좀 더 포함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2019년입니다. 2020년은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교육 횟수가 특히 이제 조합원의 교육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0.27회 아주 적죠. 직원들은 5.2회 정도 이렇게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교육 시설을 보면 전국에 이제 10개의 교육원 시설이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이 있고 회장 밑에 인재개발원이란 부서가 있고 인재개발 부서에는 10개의 지역 교육원이 있다. 또 이제 여기에 별도로 전문적인 교육원이 몇 개 있습니다. 유통에 대한 교육원이 따로 있고요. 또 농협대학이 또 따로 있고 전산교육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합원과 임직원에 관한 일반적인 교육 내용을 수행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농협법을 보면 잉여금의 20% 매년 잉여금의 20%는 다음 연도에 2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보통 교육 지원 사업, 교육 사업뿐만 아니라 지원 사업에서도 이제 지도 사업에 함께 쓰는데요. 사실 이제 실제 20% 이상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즉 이제 영업손익의 약 47%를 교육 지원 사업비에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교육비로 환산해 보면 교육비는 사실상 0.6%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 이제 영업손익의 거의 50%를 교육 지도 사업비에 쓰고 있는데 순수하게 교육비는 0.6%밖에 안 된다. 그럼 나머지는 어디에 들어가냐? 영농 지도비, 복지 사업비, 이런 직접적인 어떤 조합원 지원 용도로 많이 쓰이고 있다. 사실상 교육에 대한 소용되는 비용은 사실
많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우리 농협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영농 지도라든지 이런 그 기술 교육 부분은 사실 교육비로 이제 계산되지 않고 영농 지도 활동비로 계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계적인 그런 약간 오차는 있을 수 있다. 다만 여기에 교육비는 우리가 교육원에 입소를 해서 협동조합 교육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교육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쫓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상당히 교육 내용은 방대합니다. 여기 보시면 뭐 협동조합이 교육원 보면 이건 이제 조합원 교육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이 경영 역량, 영농기술, 농업 농촌에 대한 이해 그리고 현장 교육까지 나눠집니다. 이렇게 아주 방대하게 이루어지는데 다만 여기 보시면 그 2019년에는 이렇게 32,000명을 했는데 3,100명밖에 못했습니다. 이거는 대부분 조합원 교육은 아직까지 이제 오프라인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면 교육이기 때문에 이제 작년과 올해는 교육 수요가 상당히 이제 어쩔 수 없이 줄어졌다. 특히 이제 여기 보면 현장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농 기술이 대부분 현장 교육인데 50만 명 이상 했는데 약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직원 부분은 이제 상당히 직원 부분도 이제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소집 교육이라고 하죠. 아까 방금 오프라인 교육은 이렇게 줄었습니다. 3만 명에서 4,000명으로 4,400명으로 줄었는데 밑에 보시면 여기에 이제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이버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사이버 교육이 이 38만 8천에서 47만 약 10만 명 정도 늘었죠.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이 많이 줄은 대신에 사이버 교육으로 이런 걸 이제 대체하고 있는데 직원들은 이렇게 이제 대안적 수단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반면에 조합원들 특히 이제 우리 농협의 조합원들은 많이 연로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런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게 접근성이 떨어지셔서 이런 부분에 이제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우리 농협 중앙에서도 이런 문제에 이제 문제 의식을 느껴서 조합원에 알맞는 이런 교육 수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협동조합의 정체성 교육 2010년부터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이런 협동조합에 대한 농협에 대한 역사 그리고 농업에 대한 어떤 그 가치 그리고 협동조합의 올바른 방향성 이런 미래의 어떤 비전 이런 것 어떤 중심으로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계속 추구하고 있는데 다만 이런 문제들이 지금 작년 올해 상당히 이제 대면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이제 그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영상 교육으로 지금 다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체계적인 이런 비전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뭐 함께하는 100년 이렇게 해서 HRD 비전으로 농협 윤영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육성이다 이렇게 해서 협동조합 정책성 교육, 농업인 조합원 교육, 임직원 전문 교육 이런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조합원에 대한 교육 체계에도 어떤 성장에 따라서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 영농 기술 교육, 그리고 이제 소비자에 대한 일반 교육, 그리고 이제 농협에 대한 교육 이렇게 이제 조직장에 대한 교육도 따로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는 임직원에 대한 교육 체계도 그리고 뭐 중앙의 직원 이렇게 별도로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거는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무리를 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시간이 지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네. 그 사이버 교육 네. 프로그램 만들어서 요새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보도하고 있고요. 우리 농협대학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우리 농협대학에서는 조합장에 대한 교육이 이제 강조되겠습니다. 조합장님은 처음에 이제 생각하면 신규 교육을 2주 동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영대학원이라고 6개월 동안 한 달에 2박 3일 동안 계서 아니 1년 동안 12회 하고요. 그 다음에 최고 전략과정 이렇게 해서 3단계로 이렇게
조합장님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이제 제공하고 있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우리 농협의 어떤 교육 과제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정체성 교육, 근데 숫자가 거의 10만 명이 됩니다. 이런 10만 명이 되다 보니까 임직원만, 이래서 이런 사람들을 1년에 500명씩만 해도 거의 20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그럴 수 없어서 최근에 이걸 사이버로 대체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또 이런 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신규 조합원이나 임원에 대한 그 필수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스마트 기기를 통한 이렇게 다양한 접근을 이제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다만 앞에서 아까 봤듯이 조합원에 대한 1년 교육 횟수가 1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 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합원 대상 교육을 이제 필수화를 하고 의무화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제 임원들, 이제 봉사직을 하는 임원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이렇게 이수하도록 이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년 전부터 우리 농협에서는 협동조합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약 2주 동안 합숙 훈련을 통해서 협동조합에 대한 기본교육, 농업에 대한 교육, 그리고 또 이제 강사 스킬이라든지 강의 기법, 이런 거를 통해서 전문가를 육성해서 이제 찾아가는 조합원 현장 교육을 이제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유튜브 교육 채널 또는 컨텐츠 개발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있고요. 또 이제 그렇지 못하면 원격 라이브 교육 시스템을 지금 새롭게 이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너무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교육의 어떤 컨텐츠 내용을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 그걸 미흡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을 좀 재촉해서 죄송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더 좀 질문하고 의견을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채팅방에 특히 이제 질문하고 꼭 나중에 듣고 싶은 이야기들을 꼭 이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협은 상당히 사실 상당한 인프라와 체계와 그리고 이제 그 실적 경험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상당히 주목했던 것은 농협법 제57조에 교육훈련 이월금을 이제 잉여의 20% 이상 의무화하는 것. 사실 이것이 보면은 이제 포르투갈을 비롯해서 외국의 이제 협동조합법에도 의무화가 되고 있는데 한국의 협동조합 기본법이라든가 뭐 생협법, 신협법 같은 데는 이게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법적인 과제로도 이 농협의 이 교육훈련에 관한 이런 법적인 규정을 확대하는 것이 참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럼 바로 이어서 이번에는 사실 지금의 시대에서 굉장히 좀 절박한 사회적, 경제적인 요구가 큰 분야가 이제 사업자 협동조합인데요. 이 사업자 협동조합의 이제 협동조합 교육과 관련해서는 성공회 대학교의 이상훈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성공회대학교 이상훈입니다. 우선 이제 저는 이제 사업자 협동조합에 대한 설명인데 좀 사전에 한 2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게 사업자 협동조합이라는 요 개념을 협동조합 등록을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사업자 협동조합의 개념은 아니고요.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조합원으로 모여서 협동조합을 하는 개념. 예를 들면 이제 직원분들이 조합원일 때는 직원협동조합, 소비자분들이 조합원일 때는 소비자협동조합, 그리고 실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모여서 한 조합원인 경우를 이제 사업자 협동조합이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사업자 협동조합에는 뭐 중소기업 협동조합도 있고 뭐 다양한 협동조합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주로 좀 관여를 하고 같이 이제 뭐 프로젝트도 하고 교육을 위해 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같이 이제 노력했던 부분이 이제 소상공인 협동조합 부분이라서 오늘은 이제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상공인은 매출액이 뭐 음식 숙박 같은 경우에는 10억, 도소매는 50억, 제조업은 120억 이하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근로자 수가
음식, 숙박, 도소매는 5인 이하, 그리고 제조, 운수, 건설 쪽에서는 이제 10인 이하인 조건이 되어야 이제 소상공인으로 인정을 받고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모여서 조합원으로 모여서 이제 사업을 하는 경우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 소상공인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협업지원실에서 대부분의 이제 내용을 주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12년에 이제 협동조합 일반법이 생기고 나서 2014년부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이 시작이 되었는데 지원만 해주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라든가 협동조합 방식의 운영 경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진행이 되면서 이제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고 해서 2018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을 해서 사실은 이제 뭐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아직도 이제 체계를 계속해서 갖춰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까지 어떤 내용이 이제 준비가 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소상공인 협동조합 협업 활성화에는 이제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지원 사업이 이제 공동 사업과 판로 지원 사업, 협업 아카데미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여기 협업 아카데미에 해당되는 여기에서 이제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업 활동화 공동 사업은 일반형, 선도형, 고성장형이라고 세 개로 나누어서 지원을 하는데 지원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일반형은 이제 1억 원, 선도형은 2억 원, 고성장형은 5억 원까지이고 그리고 이제 그 자부담이 이제 20% 하도록 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그냥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그냥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 사업은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해서 요런 그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협업지원실에서 하고 있는 이제 일반적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과 관계되어 있는 이제 협업 아카데미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업 아카데미는 크게 이제 요 상담, 교육, 컨설팅, 인큐베이팅, 네트워킹, 회계 세무 지원인데 요 중에서 이제 요게 그 네트워킹하고 회계 세무 지원은 이제 교육 하고는 좀 이제 연관성이 떨어지고 실질적인 이제 그 운영과 경영에 대한 지원이고 나머지는 사실은 이제 이 교육 부분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지금 관련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컨설팅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일종의 그 퍼실리테이팅 교육 방법을 통해서 그 컨설팅을 이제 진행하는 이런 방식을 하고 뭐 찾아가는 교육 방식으로 해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교육과 관계돼 있고 인큐베이팅도 교육하고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그 창업하는 과정만 해주는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제가 보여드릴 예정인데 교육 과정하고 같이 가도록 지금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 전체적으로 어떤 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냐라고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이제 그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이제 교육 프로그램 및 인프라 구축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실제 이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을 하는 요게 사업 담당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그 공무원들하고 그 중소벤처기업청에 계신 분, 각 지역의 청에 계신 분들, 그리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있는 이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이해를 높여서 사업의 그 효율성을 높이고자 해서 이제 이 교육도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교육을 위해서 그동안 이제 국내외 뭐 사례 발굴, 그리고 선진국가 협동조합 자료나 법제도 파악, 그리고 이제 역량 진단 체크리스트. 요거는 지금 여기 참여하고 계시는 이제 조영경 센터장님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이제 저희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상공인 협동조합 분들을 위한 그 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 강사 양성 과정과
요게는 프로그램 개발이고 요거는 이제 교재를 포함한 콘텐츠 개발입니다. 그래서 요거 플러스 인큐베이팅 프로그램까지 합쳐서 이제 소상공인 협동조합 이제 교육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담당자 부분도 이제 교육 콘텐츠 개발하고 이제 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이제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로 제가 그냥 보여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례는 이렇게 10가지 정도 해서 한 180페이지 정도 되는 책으로 만들어낸 케이스입니다. 그 국내하고 국외, 뭐 국내는 인천서점, 보리네, 뭐 요런 베르덴 와플 뭐 요런 데가 포함이 돼 있고요. 업종도 이제 보면 이제 뭐그 전략 제휴형, 프리랜서형, 프랜차이즈형. 또 요거 세 개는 뭐냐면 이제 프리랜서형하고 프랜차이즈는 확실히 구분을 하시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이외에 소상공인들이 이제 같이 합쳐서 협력을 할 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협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다 구분할 수가 없어서 이제 전략 제휴형이라고 저희가 이제 한꺼번에 묶어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례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뭐 그 선진 국가 뭐 통계라든가 이거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구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진행했던 과정, 2018년에 이제 진행했던 과정인데, 과정은 이제 이렇게 뭐 FGI라든가 설문지 개발해서 FGI 지역을 이제 이때 이제 전국을 11개 광역 시도로 나누어서 이제 2바퀴 돌면서 FGI하고 설문을 다 이제 해서 이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개발된 내용을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우선 설립 전 과정하고 설립 후 과정으로 나누고요. 그리고 이제 설립 전 과정에서는 일단 공통 과정과 심화 과정, 그리고 현장 적용 과정으로 이제 나누고, 이 공통 과정은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했습니다. 이제 교육 대상은 그 설립 전 과정에는 이제 설립 희망자, 그리고 기본 과정, 공통 기본 과정에는 이제 모든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고, 요 이제 심화 과정, 요 단계부터는, 저희가 또 이제 제안을 한 게, 협업 아카데미에서 그냥 신청만 받아서 할 게 아니고, 교육 코디네이터를 두고, 이 코디네이터가 신청하는 수강생들하고 면담이나 그 사전 체크리스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디자인을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이야기가 됐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교육 코디네이터가 디자인한 대상들을 이제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교육 목표하고 형태 이제 방법은 보시면 알 것 같은데, 나머지는 이제 뭐 토론이나 세미나식인데, 여기에 이제 그 설립 전에 그 이제 인큐베이팅이나 이제 이런 데 필요한 부분은 이제 팀코치 방식이 가미가 되고, 여기에도 이제 팀코치 방식이 가미가 되고, 그리고 이제 현장 적용 과정에서는 실제 그 사업하고 있는 분들의 그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방문형 교육입니다. 교육이고 맞춤형 팀코치 방식. 그래서 이때는 컨설턴트와 코디네이터가 함께 현장을 방문하는 것을 이제 권해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은, 대부분 이제 교육을 받으라 그러면 그 이사장님들만 자꾸 오세요. 오셔서 이사장님들은 수준이 높은데 이제 나머지 분들이 이제 그게 차이가 나서 서로 이제 논의나 협의가 잘 안 되는 상황이 있어서 이제 기본적으로 조합원의 60% 이상이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5분이면 3분 이상은 꼭 참여를, 그러니까 의사결정하는 단위에서 다수가 될 수 있는 분들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제 조건을 저희가 해서, 여기 보면 이제 같은 수준으로 이해하는 거, 그리고 같은 수준으로 비즈니스 모델 이해하고, 그래서 이제 무임성차를 방지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권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설립 전 교육을 보면 우선 이제 협동조합 관련하고 협동조합 경영 관련 요렇게 협동조합 관련, 협동조합 경영 관련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저희가 했고요. 협동조합 관련에는 이제 요렇게 한 5개 과목 정도 있고 협동조합 경영도 요 한 4개 과목. 그리고 이제 설립 후의 공통 기본 과정도 협동조합 관련하고 협동조합 경영 관련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요거는 자료를 보시면 나와 있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교육 방식이나 뭐 요것도 다 여기다 저희가 시간까지 다 넣어놨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별 심화 과정, 협동조합 관련 과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경영 관련 요것도 나누어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유형별 교육, 심화 과정에서 이제 유형별로 나누어서 저희가 또 교육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전략 제휴형, 프랜차이즈, 프리랜서형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현장 문제 해결 세미나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저희가 하도록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교재 개발을 했는데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에 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요거 보시면 뭐 설립 전 설립 후 해서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했고 실제 이제 총 저희가 이제 한 게 이 교과서 10권, 지도서 10권에서 총 20권이고요. 그리고 44개 주제에 151시수에 이제 개발을 했고 여기에 이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이 집필에 참여하신 분들이 꽤 많은데 총 38분이 참여를 해주셔서 주제별로 이걸 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문 강사 이런 교육에 필요한 전문 강사 양성 과정을 지금 올해로 3년째 총 4년째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총 이제 7일차에 걸쳐서 주로 이제 56시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 전문 강사 과정은 분야에 대한 전문성 교육은 좀 어렵습니다.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회적 경제하고 협동조합 기본에 대한 이해 플러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제 학습자 유형에 대한 거, 뭐 혹은 기술적인 거, 온라인 동영상이라든가, 뭐 퍼실리테이팅이라든가, 스마트 교수법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 위주로 주로 이제 많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조현경 센터장님하고 같이 이제 개발을 한 이제 역량 체크리스트는 크게 이제 설립 전 설립 후 그리고 간단하게 하는 거하고 좀 심화 과정으로 하는 이제 이렇게 4가지를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 구성했던 교육 프로그램을 총 11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누고 11가지 카테고리 요거 이제 좀 단순한 과정입니다. 11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이제 요 설립 전은 요게 까맣게 되어 있는데 6개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교육이 실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중요성과 시급성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게 하고 각 분야의 이 구체적인 과목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정하게 해서 이제 분야와 과목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이제 디자인을 해서 그 교육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했고요. 좀 심화하는 거는 뭐냐면 요 중요도하고 시급성을 좀 나누었습니다. 나누어서 이제 분야별로 이 순위를 정하게 해서 요 이제 4분면위로 하면 요 4개 중에 하나에 소속이 됩니다. 그래서 분야는 이렇게 4개로 나누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다시 이제 과목별로 순위를 정해서 꼭 먼저 들어야 되는 분야에 우선순위 있는 과목부터 수강을 하도록 디자인을 해주도록 이렇게 이제 디자인을 했고 이제 중후기 단계는 이제 요 말하자면 9개 분야에 대해서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왜 안 넘어가지? 네, 거의 마무리를 예. 조금 해주시면 이제 좋겠습니다. 이제 한 2페이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요게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은 요게 이제 교육하고 퍼실리테이션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제 교육을 먼저 진행을 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협동조합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설립해 가는 과정을 퍼실리테이팅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교육을
그때 맞추어서 요렇게 이제 진행을 하도록 저희가 이제 구성을 해서 이제 그 요청을 드렸고요. 그래서 요 과정을 이제 최소한 6개월에서 이제 한 10개월 정도 이 설립 과정이 이제 뭐 짧게 진행되는 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청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업 담당자 부분들은 이제 크게 요 3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좀 하도록 이해 지원 업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하도록 하고 요거는 이제 네트워크니까 따로 교육하고 다른 방식이라서 그냥 제안은 해드렸지만 교육하고 좀 다르고요. 그래서 요 3가지 부분에 대해서 요렇게 기초과정과 전문과정으로 나누어서 9일차 과정으로 교육이 현재 뭐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 4년차째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자문회의 갔다가 조금 논의된 과정은 이제 뭐냐 하면 그 발전 단계별로 좀 교육 프로그램이나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그 한 가지 이제 주요한 이슈로 논의가 됐던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아마 그 방향으로 이제 교육이 조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끝나서 요거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굉장히 저희가 좀 밀도 있게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부터 진행됐던 소상공인들의 어떤 협동조합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이제 상담과 교육과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것이 동시에 함께 구성이 돼서 접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되게 주목할 만하지 않을까 하는 점과 또 특히 이제 10종의 스모건에 달하는 교재 개발 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빠른 시간에 이렇게 다 개발이 됐구나라고 하는 거를 좀 개인적으로도 깜짝 놀라면서 저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요, 오늘의 이제 그 심포지움의 마지막 발표 순서입니다. 이제 그 의료 사협의 협동조합 교육에 관련해서요, 이제 건강플러스 협동연구소 협동조합의 박봉희 이사장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한국의료사협연합회 이사로 있고 건강플러스 협동연구소 또 협동조합 이사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 사회적경제연대회의 교육위원장이기도 하고요. 오늘 저는 그 협동조합 현장 이해를 좀 폭넓게 연대회의에 이제 참여 경험을 토대로 해서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사례로서 협동조합 교육, 그 다음에 창설자의 꿈, 이 전체적인 오늘 교육 주제와 관련한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 소비되고 있다. 실제 경영에 도움이 안 되고 쓰나미식 교육이다. 이거는 2013년에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활동가들이 한 180명 정도가 모였었는데요. 이때 나온 인재 육성 과정의 토론에 참여했었던 활동가들의 문제의식입니다. 그리고 또 2017년에 사회적경제연대회의에 또 활동가들 역시 교육위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서 지금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들을 좀 나누다가 보니 이런 것들이 주요하게 나왔습니다. 초, 중 등 교육과정의 사회적 경제 확대가 비현실적이다. 그리고 그 학습 자료가 개발 보급과 동시에 강사 양성 계획이 중요한데 이런 내용들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회적 경제 교육이 전 평생 교육 과정에 좀 개입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거. 그리고 엄청나게 2008년 이후로 사회적 기업이 이제 양성화되어지면서 그 중간 지원 조직들이 많아지고 그 현장을 지원하는 그 모습들이 실제로 중간 지원 조직의 기형적인 모습들로 좀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사회적 기업 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이제 어쨌든 사회적 경제 영역 활동을 해왔던 그 현장을 중간 지원 조직 직원들이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한 1년에서 한 3년 정도 이직률이 높고 역량 강화에도 굉장히 소극적이다. 이제 이런 문제의식. 그리고 청소년, 대학생들 생애주기에 따른 교육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빠져 있고, 또 이제 사회적 경제 어쨌든 지원 업무에 굉장히 또 중요한 주체인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특화된 내용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인재 양성의 목표는 현장에서 문제 해결,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갈등,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현장과의 직접적인 교류나 현장 당사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정리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 의식들이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사회적 경제 영역의 전반에 걸쳐서 현장의 문제 의식이라고 하면, 조금 더 오늘 주제에 좀 맞춰서 의료협동조합은 아까 이제 농협 같은 경우는 이미 역사도 오래되고 인프라와 체계, 그다음에 교육 시스템의 준비 과정, 그다음에 인력 풀, 거기에 반해서 또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교육 체계를 마련하는데 실제로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지만 교육 전문 교수님들, 그다음에 성공에 대해서 세팅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빠른 시간 내에 체계를 갖추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료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보시면 의료생협의 운동이 태동되기 이전에 청십자 의료협동조합, 난곡에서 희망의료협동조합, 이런 주민신협을 중심으로 성남에서 협동조합을 구성해왔던 그런 이전의 시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의료협동조합이 한국 사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실험되기 시작한 것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시기인 94년부터 안성의료협동조합, 인천 평화의료협동조합이 만들어져 있었고, 이게 법 이전의 시기를 거쳐서 1998년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2003년쯤 돼서 의료생협연대라고 하는 연대체가 구성이 되어지면서 이게 전국화가 되기 시작한 그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12년에 아시는 것과 같이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해서 이전의 시기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라고 하는 의료 생활협동조합이었다라고 하면 2012년에 기본법 시스템에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이제 전환을 하게 된 시기를 맞이하죠. 그래서 현재 2021년에 한국의료사협연합회 소속은 지금 현재 24개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정말 현장의 필요에 의해서 교육 담당자도 그렇게 딱 어떤 재원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필요에 의해서 제일 먼저 출발했었던 것이 어떻게 하면 회원 조직을 연합회 입장에서 강화할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직과 양성이라고 하는 한 12회차에 걸쳐서 장시간에 걸쳐서 회원조합의 그 조직가들을 양성하는 과정, 그리고 신입 직원들을 교육하는 그런 요구들이 먼저 이제 직원들을 교육하는 것들이 필요했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진흥원의 지원 프로젝트를 활용한 회계 기초, 이거는 민주적인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 과정, 그 다음에 전략 경영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외부의 일정 정도 자원을 활용한 교육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아무래도 직원들을 중심으로 좀 단계별로 이렇게 중견 리더 연수 과정을 어떤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하는 이런 과정. 그리고 실제로는 여기에 계신 지금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학술 대회를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의료협동조합 연대 시절부터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 과정에 이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성인 교육 몇 번으로 사람이 변하는가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협동형의 협동적인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양성한다라고 하면 도대체 어떤 방법이 가능할까? 그래서 의료협동조합의 이러한 고민의 결과로 마음 산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졌습니다. 이것은 한국주민운동교육 코넷이라고 하는 지도력 교육과정에서 마음 공부라고 하는 아이디어에 착안해서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으로 개발이 되어졌는데요.
의료협동조합 한 20년의 그 활동 속에서 조합원들이 스스로 건강을 어떻게 협동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고 하는, 그리고 너, 주민, 조합원 함께 일하는 직원, 동료 포함해서 세상과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건강 조직가들, 이런 활동가들의 현장 경험과 적용성에서 발전을 시켜왔습니다. 네, 전략을 위한 또 이제 정책 연구 활동들이 필요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10여 년 정도의 연합회 활동을 진행하면서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이후에 교육연구센터로, 이거는 이제 현장의 흐름을 좀 읽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연합회 활동의 한 10여 년 활동 속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팀이 만들어지고 부설 교육기관으로 만들어지고 나서 이런 고민들을, 그러면 우리는 그 의료협동조합의 핵심적인 정체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의료생활협동조합에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이름이 바뀌는 거에서 보다 더 근원적인 정체성에 대한 연구활동이 필요했었고요. 그래서 의료협동조합에서 바라보는 건강관 연구작업을 한 2년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 조합원 참여, 그 다음에 전문가들 참여, 역사 정리를 이렇게 세 부분으로 해서 2년간 진행한 결과물로 건강이란 아픔을 중심에 두고 자기를 극복하는 힘, 몸, 마음, 세상의 안녕과 더불어 영적, 생태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발현해가는 과정이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1946년에 세계보건기구의 건강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 정신, 사회적, 영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보다 더 조금 더 그 아픔을 중심에 두고 자기를 극복하는 힘이라고 하는 걸로 정리를 해내는 과정이죠. 조금 의료협동조합의 그 활동을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시면 건강하고 민주적인 의료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조합원의 건강한 생활 만들기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 지역사회 건강마을이라고 하는 걸로 확장해서 가는 데 있어서 앞서서 말씀드린 건강관, 그러니까 건강정의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연구 결과물로 조합원은 건강의 주인으로서 건강의 자치력을 향상해 가는 것, 그래서 정체성에 기반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연구센터 이제 한 3년 차 접어들면서 실제로 교육연구센터의 인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취약하게도 한 2명 정도로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한 2년의 결과물로 이런 기초과정, 심화, 전문가 과정으로 구조화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종합해보면 의료협동조합은 2003년에 초기에 이제 의료생협연대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제일 연대에서 했었던 것이 그 의료협동조합의 핵심 주체인 의대생들을 양성하는 교류 활동을 5년에 걸쳐서 진행을 했었던 거고요. 2007년에 이르러서 집중 토론을 하면서 이때 우리가 정책연구소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거고, 2010년에는 이 자원을 모금하기 위해서 교육연구센터 건립을 위한 후원의 밤 모금 사업을 해서 한 1억 2천만 원의 모금을 하고 2012년에 드디어 교육연구센터가 개소가 되어졌고, 개소가 되어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정체성과 연구 작업을 통해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적용하고 시스템을 준비해왔다라고 하는 게 어쩌면 현장에 이런 자발적으로 어떤 어디에 재원에 의존하지 않는 형태로 걸어온 발자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의 결과로 2016년에 감사보고서에 나온 건데, 이제 보건소 자활 등 외부의 위탁 교육을 33%, 그 다음에 연합회 내부의 48%, 그 다음에 설립 지원과 같은 컨설팅 업무를 하는 것과 다양한 연대 활동에도 참여한 그런 성과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정체성을 지켜내는 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교육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지향점을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가가오 도요입구의 의식적인 자각과 자발적인 행동이 없이는 협동조합을 추진할 수 없다. 그리고 로버트 오원이 했던 모든 생활을 통합하는 협동천, 네, 그리고 몬드라곤의 호세 마리아 신부는 인간 존엄의 모든 사람의 권리가 되는 사회 질서를 만들고자 했던 거 아니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한국협동조합의 역사 과정에서 저희가 한국협동조합 운동 100년사에 기술이 되어져 있는 걸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1926년에 도쿄 유학생들이 협동운동사를 창립해서 농민들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교육을 했었던 역사적인 사실이 있고요. YMCA를 통해서 신협을 한 200여 개 설립을 하면서 돌이켜보면 농촌의 보건교육을 굉장히 앞서서 진행했었던 걸 눈여겨볼 수가 있고요. 핵심적으로는 농촌 지도자 양성교육을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라는 거, 그리고 61년에 신협을 통한 협동교육연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연구원을 통해서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전략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도 성공적인 몇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생협의 실무자 활동가들이 스스로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20년 생협운동에 연대 협력의 취약함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런 참여단체들을 통해서 한 1년 가까이 연구활동을 하면서 2007년에서 11년 동안 생협 실무활동가 강좌를 자발적으로 개최했던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풀뿌리 사회적 기업가 학교는 2008년에서 2012년 동안에 사실 여기에 모였던 이 단체들은 한겨레 경제연구소, 그 다음에 성공에 대해, 그 다음에 민간에서 활동하는 사회적 경제 영역에 이런 다양한 분야들이 모여서 노동부에서 지원해서 사회적 기업 아카데미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이 세 단체들이 이 아카데미에 떨어진 주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떨어지면 외부의 지원이 없으면 우리가 이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성공회 대학과 한겨레 경제연구소가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가 협력해서 그 당시에 신영복 선생님을 이 풀뿌리 사회적 기업가 학교 교장 선생님을 모시고 매회 150에서 200여 명 정도가 참가했었던 우리의 자발적인 이런 성공 사례도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면 국제 협동조합 연맹에서도 교육은 단순히 정보 전달이나 그런 사업 이용을 장려하는 차원이 아니라 풍부한 협동조합 사상과 활동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마음을 끌어당기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요. 그 다음에 레이드로 보고서에 1980년에 레이드로 박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교육은 특별한 기능으로 교육 예산을 마련하는 건 당연한 의무다. 그리고 이것을 이사회에서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아까 농협에서 잉여금의 20%를 법적으로 이렇게 구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되게 의미 있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대안으로는 현장의 활동가들의 문제의식이 인재 육성 전문 교육기관이 설립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얘기를 나눴었고요. 사회적 경제 연대회의 교육위원회에서는 전국에 있는 교육위원들이 교육 담당자들을 성장시키는 전략을 가져야 된다라고 해서 이런 교육 담당자 워크숍을 진행을 해서 지금까지도 여러 형태로 네트워킹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 경제 인재상이라고 하는 설문을 1차, 2차에 걸쳐서 600여 명 정도가 참여해서 6대 핵심 가치와 핵심 역량으로 정리를 2년에 걸쳐서 했고 이를 기반으로 협동 이야기마당 툴킷을 요게 이제 핵심 가치로 6대 핵심 가치로 정리해냈었던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일하고 있는 치유공간 마음의 숲에서 협동 이야기마당 무지개 소통 도구로 개발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경제 연대회의에 지금도 이 6대 가치를 어떻게 현장과 공유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소통하는 방법들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교육위원회는 그 안에서 한 2년, 3년 믿음과 이제 신뢰가 생기면서 이런 어떤 온라인 책수다, 6대 가치를 현장과 공유하기 위한 온라인 책수다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교육은 만남이며 대화를 통한 자기교육이죠. 그래서 결국은 교육을 통해서는 협동적인 삶, 협동인으로 성장시키는 거라고 보고 그렇다라고 하면 몇 차례 교육만으로 변화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일상에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되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학습회 모임 같은
이런 사회적 경제 연대회의 교육위원회 같은 학습 모임들을 발전 방향으로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 발표자 분들께서 시간도 너무 잘 지켜주셨고요. 또 특히 이제 전체적으로 이게 짜여진 흐름도 정말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봉희 선생님께서는 그 한국의료사협에서의 어떤 협동적 교육의 경험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사회적 경제랑 관련한 가장 폭넓은 당사자들의 연대 조직인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의 교육위원회에서의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어떤 제언까지 이렇게 해주셨는데요.